내 인생의 지옥은 가장 평온했던 일요일 오후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낯선 신음소리와 함께 열렸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고 정성 들여 가꾼 난초에 잎사귀는 윤기가 흘렀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오후였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관에 들어서며 느껴지던 묘한 위화감, 평소라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며느리의 구두가 흐트러져 있던 그 사소한 징후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안방으로 다가갔다. 남편 태석은 지역 유지이자 존경받는 사업가였고 며느리 수지는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두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안방문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내 망막에 꽂혔다. 익숙한 남자의 등 그리고 그 아래서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는 여자의 얼굴. 그것은 내 남편 태석과 며느리 수진이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진부했다. 내 발밑에 땅이 꺼지고 혈관을 흐르던 피가 순식간에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추잡한 진실이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내 30년 결혼 생활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썩은 물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차라리 내 눈이 멀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그 순간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는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버님,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머님 눈치 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평소 나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그 목소리의 짜증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조금만 참아라, 수진아. 요새 혜자하는 꼴을 봐라.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해. 내가 병원 원장하고 이야기는 다 끝내놨다. 태석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정말이죠. 이번 달 안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넓은 집이랑 건물들. 어머님 명의로 된 것 싹 다 정리해야 우리 민호랑 저 그리고 뱃속에 생길 우리 아기까지 편하게 살죠. 그래, 걱정 마라. 혜자 그 여자는 자기가 미쳐가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약도 바꿔치기해 뒀으니까 조만간 제 발로 기어 들어가게 될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다.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사회에서 매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건네준 정체불명의 약 때문이었단 말인가. 배신감은 공포로 그리고 이내 서늘한 사리로 바뀌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어든 채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지금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존 본능이 나를 움직였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이 인사를 건넸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녹음기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었다. 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입을 벌린 굶주린 짐승들이었을 뿐.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방금 외출해서 돌아온 사람처럼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샤워를 마친 듯 말끔한 모습의 태석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수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다녀왔어요. 모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내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온 것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태석이 신문 너머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왔어.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나? 당신 요새 자꾸고 시간을 착각하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을 가장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내 팔짱을 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걱정했어요. 요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가스불은 끄고 나가신 거 맞죠? 그녀의 몸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태석의 것과 같았다.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으며 짐짓 당황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내가 그랬니? 아유, 이 정신 좀 봐.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의 연기에 두 사람은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눈빛을 보며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은 지옥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며느리가 떠주는 국을 받아 먹으며 남편이 건네는 물을 마시며 나는 맹세했다. 내 손으로 이 썩어 빠진 위선을 도려내고야 말겠다고.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태석은 자신의 서재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나는 그가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 금고가 아닌 책상 서랍 깊숙한 곳. 그곳에는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해 조작한 가짜 진단서와 약물 리스트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다. 확실한 물증, 법정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눈물은 말라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서늘한 분노와 그들을 파멸시킬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철저히 치매 초기 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멍한 표정을 짓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잃어버린 척했다. 그럴수록 태석과 수진의 경계심은 허물어졌고 그들의 애정 행각은 집안 곳곳에서 더욱 대담해졌다. 나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주문했다. 기계치였던 내가 복수심 하나로 사용법을 익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안방 침대 및 거실의 장식장 뒤, 그리고 태석의 서재 책장 사이.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장비들을 설치하며 나는 전율을 느꼈다. 30년을 바친 헌신의 대가가 배신이라면 그 배신의 대가는 파멸이어야 마땅했다. 며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던 내 귀에 수진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요? 아니요, 어머님 상태가 좀. 네, 오시면 알아요. 아들 민호였다.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지내는 내 아들. 그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야 했다.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만큼은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다. 민호가 돌아오는 날,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자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썩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는 결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믿었던 혈육이라는 끈조차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멀쩡한 영혼을 지우고 껍데기만 남은 척. 연기한다는 것은 시퍼런 칼날로 내 생사를 아주 천천히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최면을 걸었다. 너는 해자가 아니다. 너는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이고 판단력을 상실한 어린아이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거실로 뛰쳐나가. 그 더러운 년놈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멀쩡히 끓던 찌개 냄비를 태워 먹는 것은 예사였고, 한밤중에 자다 깬 척 거실을 서성거리며 허공에 대고 죽은 친정엄마를 부르기도 했다. 그때마다 태석과 수지는 짐짓 놀란 척 달려 나와 나를 부축했지만 그들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안도감이었다. 어머님 또 이러세요? 밤이 늦었어요.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수진이 내 등을 토닥이며 건네는 말 속에는 이제 다 됐구나 하는 비릿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흐릿한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석은 뒤에서 혀를 차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아마도 요양원 원장이거나 내 재산을 빼돌릴 법무사일 것이다.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이 굴욕을 견뎌야만 완벽한 사냥을 끝낼 수 있었다. 내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다. 집안은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전시하는 무대가 되었다. 내가 안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 거실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대화들이 오갔다. 나는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내 귀를 썩게 만들 지경이었다. 자기야, 저 노인네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거 아니야? 어제는 화장실도 못 찾고 베란다에서 서성거리더라니까. 태석의 목소리였다. 30년을 함께 살며 나를 여보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저 건물명의 이전 서류는 준비 다 되신 거죠? 민호 오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해요. 민호 걔는 마음이 약해서 어머님 저 꼴 보면 요양원 보내는 거 망설일 수도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녀는 내 아들 민호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척할수록 그들의 입꼬리는 더욱 높이 올라갔고 마치 죽어가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 때처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나는 밤마다 그들이 잠든 틈을 타 증거들을 수집했다. 녹음기에는 그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고 카메라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엉겨붙어 뒹구는 역겨운 영상이 찍혔다. 영상을 확인하던 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나올 때까지 구토를 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오물들을 모아 그들의 면상에 뿌려줄 날만을 기다리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다. 그 작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파일 하나하나가 훗날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예리한 비수가 되리라는 사실만이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민호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리자 내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방 근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들르곤 했다. 착하고 성실한 내 아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효자.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나의 희망.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는 다소 야윈 얼굴로 서 있었다.
그 뒤로 태석과 수진이 쪼르르 달려 나와 민호의 짐을 받아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어머님이 요새통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셨어. 수진이 민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석 역시 근엄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왔냐? 애미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내가 와서 좀 진정시켜봐라. 역겨운 연극이었다. 나는 짐짓 아들을 모자라 보는 척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누구? 아, 우리 민호구나. 내 새끼, 밥은 먹었니? 민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거친 손을 잡고 울먹거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제가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민호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민호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아이라면 분명 나를 믿어줄 것이다. 아버지와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서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시방석 같았다. 태석과 수지는 민호 앞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욱 극진히 나를 챙기는 척했다. 생선 가시를 발라 내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수진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속지 마라, 민호야. 저건 다 가면이다. 내 아비와 내 마누라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밥알만 튀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밥을 흘리고 물을 쏟으며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민호 앞이라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휴지로 식탁을 닦았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다. 나는 기회를 엿보았다. 태석은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나는 품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나는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 2층 계단을 올랐다. 민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들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다. 민호야, 엄마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민호가 나왔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호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던 치매라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흐리멍덩했던 눈빛을 거두고 또렷하고 절박한 눈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민호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엄마, 정신 멀쩡하다. 치매 아니야.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저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니. 다 연기였어. 살기 위해서 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버지랑 수진이. 그 두 사람 아니다. 나는 피는 물보다 진하고 자식이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오탁 악세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진실이라 믿었다. 내 뱃속으로 나아 기른 자식 앞에서 나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다 들어있어. 내 아비랑 내 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엄마가 미친 게 아니라 이 집구석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야. 민호야,
제발 엄마 좀 도와다오. 나 무서워 죽겠다. 민호는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다. 나는 그가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태석과 수진을 응징할 것이라 기대했다. 아니, 적어도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민호는 침묵했다. 녹음기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등줄기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치고 지나갔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일까? 아니면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까?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의 것이라기엔 어딘가 묘하게 탁하고 깊었다. 어머니.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가웠다. 이거 아직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신 거죠?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덫을 놓은 것은 나였지만 그 덫에 걸려든 것이 과연 그들일까 아니면 나일까? 아들의 손에 들린 녹음기가 갑자기 1000톤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집락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굉음 없이 무너져 내리며 나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민호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신 거죠? 라는 아들의 물음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범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는 은밀하고도 비릿한 탐색이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했었지만 그 눈빛은 내가 평생 사랑해 온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니 애초에 온기라고는 없었던 파충류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지금 내 아비랑 내 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잖니. 그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제발 내가 잠시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하는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민호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녹음기를 툭 던져 놓았다. 그 무심한 동작 하나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계시지 그랬어요. 모르는 척, 치매 걸린 척, 주는 밥이나 드시면서 조용히 사셨으면 좋잖아요. 왜 굳이 이 사단을 만드세요?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말이었지만 나는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어 멍하니 입을 벌렸다. 조용히 살라니.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고도 눈을 감으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처가 시애비랑 붙어 먹었다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로 할 소리냐? 민호는 침대에 걸터앉아 나를 비웃듯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짜증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알아요. 수진이랑 아버지 그러는 거 제가 다 안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다고?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네, 제가 허락했으니까요. 그 순간 내 눈앞에 아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저 무정자증이에요, 어머니. 병원에서 아이 못 갔는데요. 수진이 탓이 아니라 제 문제라고요. 충격에 말문이 막힌 나를 향해 민호는 잔인한 진실을 난도질하듯 쏟아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기억하시죠? 직계 비속. 그러니까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야만 묶여있는 유산 신탁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데요? 제가 고자라는 게 소문나면 그 돈 다 사회에 환원되거나 먼 친척들한테 뜯길 판인데 그럼 어떡해요?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논리는 기가 찰 정도로 명쾌하고 역겨웠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아비가 며느리를 품고 남편이 아내를 아비에게 상납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내 아비 씨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울부짖자 민호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럼 생판남의 씨를 받아요? 차라리 아버지 핏줄이면 유전자 검사에도 가족으로 나오니까 안전하잖아요. 어차피 족보상으로는 제 아들이 될 거고 아버지는 손자 보셔서 좋고 저는 유산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가 젖을 물려 키운 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석이라는 썩은 뿌리에서 자라난 더 교활하고 악랄한 복제품일 뿐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내 자궁이 내 피가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대한 원초적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태석과 수진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고통이 살을 베는 칼날이었다면 민호의 고백은 뼈를 으스러뜨리고 영혼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앞잡기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너희들 다 미쳤구나. 돈에 미쳐서 천륜도 저버리고 짐승들도 너희보단 낫겠다. 어머니,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누리는 그 사모님 소리, 그 풍요로움이 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다 우리가 악착같이 지켜낸 재산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협조하세요. 내일 병원 예약해 둘 테니까 얌전히 검사받고 요양원 가 계세요. 아이 낳고 정리되면 다시 모실게요. 민호는 협탁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이건 제가 압수할게요. 다른 복사본 없죠. 기계친 어머니가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것도 신기하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디 가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치매 노인네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민호가 방을 나가려 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놈의 다리를 물어뜯고 싶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참았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 된다. 저들은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가진 패를 모두 잃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민호야.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호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였는데. 알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마. 나의 굴복에 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진작 그러셨으면 좋았잖아요. 주무세요. 방문이 닫히고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나를 기만했으며 아들은 나를 팔아넘겼다. 이 집안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가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탐욕이라는 접착제로 억지로 붙여놓은 쓰레기 덤이었을 뿐. 한참을 울고 난 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엉망진창이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나는 세수를 하고 찬물을 들이켰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역질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궁이 저런 페류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혜자야, 울지 마라. 눈물은 사치다. 저들이 너를 밟고 지나가려 한다면 너는 저들의 발목을 잘라버려야 한다. 민호가 가져간 녹음기 가져가라지.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계치인 내가 어떻게 녹음을 했냐고. 그래, 나는 기계치였다. 하지만 복수심은 70 먹은 노인을 천재로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나는 침대 매트리스 밑을 더듬어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둔 예비 녹음기도 확인했다. 민호는 내가 가진 것이 그 녹음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힘없고 늙은, 치매에 걸려가는 뒷방 늙은이로만 취급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썩은 가지는 쳐내는 것으로 부족하다. 뿌리째 뽑아내어 펄펄 끓는 기름을 부어버려야 다시는 그 자리에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하는 법이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마치 며칠 뒤 있을 태석의 고희연을 예고하는 듯했다. 태석의 칠순잔치. 지역 유지들과 사업 파트너,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 화려한 자리.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효자 아들과 임신한 며느리를 내세워 완벽한 가족 쇼를 벌일 계획이 것이다. 그래, 그날이다.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나는 가장 추악한 진실을 터뜨릴 것이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추락하기 가장 좋은 때니까.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나를 깨어있게 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기만과 착취에 대해 나는 내 남은 생을 걸고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멍한 눈에 침해 노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시퍼런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마치 거대한 도살장처럼 느껴졌고, 웃음 띤 가면을 쓴 하객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희생양을 구경하러 온 관객들 같았다. 남편 태석의 고희연은 지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축고희라고 쓰인 금박 현수막이 번쩍였고, 테이블마다 놓인 값비싼 양주와 꽃장식은 태석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태석은 턱시도를 입고 연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 수진이 다소곳하게 서 있었고, 아들 민호는 효자 노릇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역겨운 삼위일체를 바라보는 내 심장은 차라리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녹색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치매 노인의 멍한 눈빛 대신 서슬퍼런 단죄자의 눈을 하고서 나는 그들 뒤편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태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늙은이의 칠순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덕분에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태석이 수진을 옆으로 불렀다. 수진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배에 손을 얹었다. 제 며느리가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가졌습니다. 하늘이 제게 내린 축복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아, 드디어 해내셨군요. 하는 아부 섞인 찬사들이 쏟아졌다. 민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행복의 절정이었다. 나는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다. 미리 매수해 둔
정의감 넘치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실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이 추락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시간이었다. 자, 그럼 우리 며느리가 준비한 제 인생회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석의 말과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태석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피커를 찍고 나온 것은 클래식이 아닌 낯뜨겁고 질척한 신음소리였다. 아버님, 너무 좋아요. 수진아, 혜자 그 여자는 약 먹고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태석과 수진이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적나라한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황급히 아이들의 눈을 가렸다. 영상 속의 두 사람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떠들고 있었다. 뭐야, 저거 안 꺼. 당장 끄란 말이야. 태석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당황하여 스크린 앞을 몸으로 가리려 했지만 거대한 화면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영상이 바뀌고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화면 가득 떠올랐다. 검체 에이테아와 검체 비김태석의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불일치 확률 0%.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림은 경악을 넘어 비난과 조롱의 야유로 바뀌었다. 세상에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짐승도 안 저러겠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고 태석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나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또각. 내 구두 소리가 혼란스러운 소음을 뚫고 그들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떨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차가웠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 점잖은 김태석 회장과 그 가족의 실체입니다.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이를 아들의 자식으로 위장해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 파렴치한들입니다. 태석이 나를 향해 달려들 듯 삿대질을 했다. 이 미친 노망난 여편네가 내가 감히 내 잔치를 망쳐. 여봐라, 뭐하냐.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조차 충격적인 진실 앞에 머뭇거렸다. 그때 민호가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머니, 이러면 누가 좋을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차피 명의는 아버지랑 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런다고 재산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인간의 탈을 썼으되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뻔뻔함은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그들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돈을 무기로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하면 굴복할 것이라 믿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들을 비웃듯 나직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접했더냐? 그리고 재산, 그래, 돈이 참 무섭지. 그래서 내가 미리 손을 좀 썼다. 나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등기부 등본과 주식 양도 증명서, 그리고 이혼 신고 접수증이었다. 이게 뭐야?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명의가, 양혜자, 어떻게 내 명의로? 나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세 사람을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특약 조항이 하나 있었지. 사위 김태석 혹은 그 직계 비속이 배우자에 대해 부정한 행위나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될 경우 신탁된 모든 재산과 그로 인해 증식된 자산의 소유권은 즉시 딸 양혜자에게 귀속된다.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유언장이다. 나는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확보한 분류, 증거와 살인모의 녹취록을 근거로 유언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 앞에 내 손을 들어주었고 태석이 내 명의를 도용해 관리하던 차명 계좌와 부동산까지 모두 내 앞으로 환수 조치되었다. 그들이 치매 노인이라고 무시하며 방치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그리고 이 호텔 행사 비용 결제할 법인 카드까지 전부 정지됐다. 너희는 이제 빈털털이야. 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찢어발겼다. 수지는 악을 쓰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제야 사태를 파악한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태석의 절규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오물을 치운 자리처럼 개운할 뿐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다. 뒤에서 민호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 양혜자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도심의 불빛은 찬란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올랐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잃어버린 봄을 다시 찾는 일뿐이었다. 폐허가 된 성천에는 더 이상 왕도, 왕비도, 왕자도 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다 지쳐 쓰러진 굶주린 짐승 3마리만이 진흙탕 속을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고희연의 그 화려했던 밤이 지나고 난 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참혹했다. 내가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퇴거 명령을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들에게 빈털터리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쫓겨나던 날 나는 2층 창가에 서서 그 볼품없는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영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에 옷까지 몇 개를 쑤셔 넣고 나오는 수진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고 기세등등하던 태석은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할 만큼 초라하게 굽어 있었다. 민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연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머물게 된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이라고 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추잡했다. 좁은 방 안에 갇힌 세 사람은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고 한다. 태석은 내가 꼬리만 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다며 며느리 탓을 했고
수지는 애초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유산 욕심의 마누라를 아버지 침실로 밀어넣은 내가 남자냐 하며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술에 절어 살며 늙은 아비와 표독스러운 아내를 폭행해 경찰서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돈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사라지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던 그들의 관계는 썩은 동아줄처럼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그들의 연대가 고작 종이 조각 같은 지폐 몇 장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통쾌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전해 들으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형벌을 받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들이 살던 그리고 내 청춘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는 그 거대한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업자들은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며 줄을 섰지만 나는 시세보다 싼 값에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과 쉼터를 짓겠다는 복지재단의 건물을 넘겼다. 매각 대금 역시 전액을 미혼모 자립지원센터와 치매 노인 돌봄 재단에 기부했다. 태석과 민호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지키려 했던 그 탐욕의 결정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짓밟았던 약자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다. 기부 증서에 도장을 찍던 날, 재단 이사장이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사님,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평생 호화롭게 사실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돈은 제게 돈이 아니라 씻어내야 할 오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야 제 손이 깨끗해진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나는 도심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자그마한 작업실을 마련했다. 젊은 시절 결혼과 함께 꺾어버려야 했던 화가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였다. 붓을 잡는 손은 늙고 투박해졌지만 캔버스 앞에 앉은 내 마음만은 20살의 그 설렘 그대로였다.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작업실 앞마당에서 그림을 말리고 있을 때였다. 낯익은 그러나 너무나 초라해진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민호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구부정한 모습이 영락없는 태석의 늙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그는 울타리 밖에서 쭈뼛거리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를 불렀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비굴함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수진이 그 여자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치다가 도망갔어요.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 대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안의 모성애는 그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던 그날 밤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사라졌다. 민호야. 내 부름에 민호가 희망 섞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양혜자라는 화가일 뿐이다.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호가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자식, 내 자식은 이미 죽었다.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팔아넘긴 괴물만 남았을 뿐이지. 내 아비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게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등 뒤에서 민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커튼을 치고 캔버스 앞에 앉았다. 붓을 들어 붉은 물감을 찍었다. 그것은 피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태양의 색이었다. 복수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는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었다.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말라 죽어갈 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노을을 화폭에 담으며 웃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다. 1년 뒤 나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다시 봄이었다. 전시장은 소박했지만 내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만난 눈부신 바다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들꽃들이 담겨 있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내게 물었다. 작가님, 그림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셨나요? 나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만이 천국의 색을 칠할 수 있는 법이지요. 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붉은 꽃을 피우듯 말입니다. 전시회장 한 구석, 내 자화상 앞에는 판매 완료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 나는 칠순의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생했다, 혜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70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지워졌던 내 이름. 석자가 캔버스 위에서 비로소 찬란한 색채를 입고 되살아나고 있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내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나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향기로운 차 향기 사이로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내 복수는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행복해짐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